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최근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기도 했지만 상임위원장 11대 7로 재배분하고 후반기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겨준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저의 생각과 함께 소식을 간략하게 요약해볼 예정인데요. 어제 재배분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협치에 물꼬를 텄다. 11대 7로 결국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우호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개혁 법안에 대해서 언론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전두환식 미디어 통제다, 언론 재갈법이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한다, 법으로 폭주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과는 대비되게 정말 우호적으로 보도해줬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많은 시민들은 민주당을 향해 많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뭐하냐? 지금 이런 얘기인 거죠. 심지어 1년 2개월 만에 의석수 정상화, 이런 식으로 마치 비정상의 정상화가 되는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죠. 지금 88% 재난지원금에 이재명 추미애 후보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그만큼 많은 민주당 지지층이 특히 분노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 가게 되면 충격적인 모습을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에 많은 지지자들이 분노 표출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민주당 정치인과 소통의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먼저 핵심만 전해드리면 소통에 앞장선 소수 의원이 대다수 시민들의 분노를 다 감당하는 게 현실이고요. 여러 이유로 축적된 시민들의 분노는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이걸 전부 강성 지지자라면서 합리화해선 안 되는 거고요. 다만 의지를 가지고 소통에 앞장선 소수 의원들을 향해 모든 비난이 쏟아질 경우 결국 내외부로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최악의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열리라는 의원은 칭찬하고 돈줄 내며 단순한 응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정치인들이 바쁜 건 이해합니다. 다만 소통도 제대로 안 하면서 지지자들이 진정성을 알아줄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고요. 현역 정치인들은 시대의 변화를 빠르게 캐치해야 됩니다. 엘리트주의, 밀실 정치는 시대착오적이고 이는 역사의 뒤안길로 반드시 사라질 것입니다. 제가 정치인과 시민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이유이자 이게 더 많아져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여기 있는데요. 최근 당황스러운 당내 흐름들을 보며 민주당과 시민들 사이에 가교 역할을 자처한 이유를 전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적극적 소통하는 정치인도 있는 반면 선거철 되면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엔 어디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정치인들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평소엔 소수가 다수의 몫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 여의도 안팎의 경험을 하며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을 뽑은 후에 왜 이렇게 기대에 못 미치냐며 돌 던졌던 거 후회한 경험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우리는 대통령 혹은 의지가 강한 정치인 한두 명만의 힘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후 다시는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열망이 생겨난 건데요. 활동하다 보면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 의원들이 무수히 많은 화살을 맞게 되는 경우를 자주 접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은 거창하게 하더니 당신도 결국 똑같다. 개혁하는 척 하더니 하는 게 뭐냐? 당신이 더 나쁘다. 이런 비판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를 충분히 예측하고 있음에도 당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최대한 소통하는 분들을 보며 저는 진정성을 느끼는데요. 일부 더 넘은 비난을 제외한 대다수 시민들의 비판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전부 싸잡아 강성 지지자로 매도하는 건 불성실한 본인 내의 자기 정당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평소 지지자들이 분노를 제대로 표출할 기회마저 없었다는 거고요. 정치적 민주주의 이룩과 눈부신 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걸맞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이죠. 분명 정치인들의 일상적 어려움도 있습니다. 매우 바쁜 일정들을 소화하고 있죠. 동료 설득에 기본적 의회 절차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민감한 정치적 현안의 경우 언론, 정치적 공세로 인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런 정치인들의 바쁜 일상과 현실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렇다 할지라도 시민들과 소통 의지를 가진 정치인이라면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죠.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다른 이유로 축적된 시민들의 분노가 해당 정치인을 향해 우르르 쏟아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 너도 똑같다, 실망이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각각 다른 이유로 민심을 잃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겨나는 거고요. 이런 현실을 극복하고자 각종 오해, 분노, 동력 상실을 그나마 최소화시키기 위해 제가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자처한 것이죠.
미디어 혁신 특위에 합류하고 매회 중간 보고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언론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축적된 분노와 간절한 열망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반면 당내 진행 과정들이 시민들께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들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선 뽑아줬더니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무리 내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밤낮 없이 고민하고 활동했을지라도 시민들은 모르는 게 그리고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관점에서 억울한 정치인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왜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는 걸까? 그러다 가끔은 잘못된 방향으로 시민들을 탓하거나 주목받는 정치인을 시기 질투하는 경우도 종종 보이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은 당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장시키는 거라 생각합니다. 진정성은 언젠가 반드시 알아줄 거다. 내 큰 그림을 훗날 영화처럼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나이브한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안 그래도 바쁘고 힘든 일상에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조차 어려운 마당에 어느 세월의 시민들이 알아서 진정성과 성과가 전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겁니까? 심지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전달 과정에 무수히 많은 왜곡, 비아냥, 공격이 쏟아지는데 오직 당위성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큰 오산인 거죠. 이걸 가장 탄탄하게 지탱해주는 힘이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 생각하고요. 그렇기에 노무현 정신을 언급하려면 최소한 그 힘을 어떻게 단단하고 넓게 확산시켜 갈 것인가를 끝없이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아쉬운 점도 많지만 저는 여전히 민주당의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비판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분들도 계시겠지만 변화한 시대의 흐름을 잊지 못한 낡은 사고방식, 엘리트주의나 밀실 정치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정치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해당 소식을 전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당 안팎으로 활동하며 느낀 여러 고민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풀어낼 예정입니다. 열일하는 의원들은 칭찬하고 돈줄 내며 당내 흐름을 바꿔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임기 말 40% 지지율 부끄럽다던 동아일보 참 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분위기를 보시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과거 당대표 시절은 물론이고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 40% 지지율을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역대 최초 레임덕 없는 대통령의 탄생도 무리가 아니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심지어 조선일보는 백신을 맞자라며 태세 전환을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 동아일보가 큰 사고를 쳤죠. 임기 말 40% 지지율 자랑거리 아니라 부끄러운 거다. 대기 잘한 사람이 이런 칼럼을 내놨습니다. 지난 영상을 통해 비판한 바도 있는데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고 하죠. 40%대 지지율이 어째서 역사의 패자라는 건지 이걸 열폭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언론에서조차 이렇게 비판할 정도입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 또한 조중동은 나라 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찌라시다. 이런 지적도 이어지고 있고요. 조중동을 반드시 폐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주장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안 보고 비판하고 그러는 건 충분히 현실 가능한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이외로도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근혜의 4%까지 떨어졌던 지지율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업적을 쌓아가고 있는 건지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개 질문으로 영상을 마칠 예정입니다. 검찰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를 보고 화가 치밀어 패친 여러분께 묻는다는 겁니다. 13년 전 동창회 등에 누가 참석했는지 기억하냐는 거죠. 기억은 안 나지만 그 행사 사진이나 동영상 속에 동창 얼굴을 보고 맞다고 확인하면 그 동창은 참석한 건지 아닌지 당연히 참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걸 참석하지 않았다고 밀고 있는 거고요. 언론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계속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거죠. 이게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많은 시민들도 기적의 논리를 펼친 검찰 측을 보면서 정말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또한 끝까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